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어삼쇼의 한익병입니다. 피부과 전문 한익병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지 않고요. 제 전공 분야 피부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료 상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휴가 보내시느라고 바닷가 가신 분들, 산으로 가신 분들, 계곡으로 가신 분들, 또 뭐 해외로 가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되게 이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죠. 그다음에 높은 습도로 인해서 온갖 감염성 질환들이 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또 벌레, 어, 바닷가에 가면 또 해파리 뭐 이런 데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문제들 해결하는 법에 대한 얘기, 예방법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사이사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질문 답해 드리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생기는 피부 질환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여름이 되면 일단 뭐 피지 분비량이 되게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피지를 되게 싫어하죠. 지금은 미용적인 문제로만 피지를 접하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이 피지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벌레 쫓는 역할, 안티리펠런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나오는 얼굴에는 벌레, 모기가 안 물죠. 그다음에 피지는 천연 선스크린 역할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건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많아지면 여드름도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도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또 땀 많이 나는 거야. 뭐 당연히 땀을 흘려야 체온이 조절되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땀띠도 생기고 또 남성들의 경우에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차면 무좀도 생기고 발바닥에 무좀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곰팡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무좀도 심해지고 세균도 신나죠. 우리 각질의 습도가 높아지면 단백질이잖아요, 각질이. 그리고 그게 습도가 높아지니까 세균 입장에서 볼 때는 배양액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또 이제 농가진과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도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잘 노출시키지 않지만 바다에 가면 그다음에 뭐 산에 가든 계곡에 가든 강한 햇살에 피부를 노출시키다가 보면 화상을 잘 입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여름 되면 피부 질환이 많아집니다. 사실 여름 방학 때 되면 피부가 되게 바쁘죠. 질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다가 화상 입은 경우죠. 그다음 사진을 보면 앞으로 누워 있다가 화상 입은 사진이고요. 이 화상이 심하면 물집까지 잡힙니다. 되게 이제 뭐 1번, 2번 사진 정도가 되면 밤에 이제 후덕거리고 따갑고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걸로 인해 가지고 뭐 흉이 생기진 않지만 3번 정도가 되면 물집이 잡히면 저기는 이제 당연히 2차적으로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흉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화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영화였던데 영화 중에 저런 화상 입는 영화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햇볕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면 뭐 화상 입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는 래시가드 같은 거를 많이 입고 나가면 저를 좀 예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면 치료를 이거 먼저 볼까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찬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이제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수건에다가 찬물에 담가서 올리고 그다음에 선풍기 좀 쏘여주게 되면 이런 화기를 좀 들어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정도 갖고도 견디기 힘들다, 밤에 자기 힘들면 아스피린 한 성인의 기준으로 500mg 정도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먹으면 좀 화상이 좀 증상, 화기를 좀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아서 스테로이드를 좀 발라주면 훨씬
저 화기를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약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명반 같은 거 있죠. 봉숭아 물들이는 명반. 이런 페트병 1.8리터에다가 명반 한 대여섯 숟가락 정도 넣어서 잘 흔들어서 미지근한 물에 잘 흔들어서 녹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가지고 계속 냉찜질 해주면 훨씬 화기를 빼는데 좋습니다. 세 번째 정도 물집 잡히면 저거는 이제 화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2도 화상에 준하는 화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집은 병원에서 세균 없는 무균 상태로 아스피레이션 다 빼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생연고를 쓰고 거즈 드레싱 해서 2도 화상에 준하는 치료를 해줘야 흉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들한테 잘 걸리는, 근데 어린애들은 그 땀이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그 땀구멍이 넓지 않아서 땀이 조금만 나와도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땀띠가 접히는 자리에 잘 생기죠. 특히 이제 돌쟁이 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접히고 기저귀 차고, 아무래도 또 그래도 어린애라서 완전히 이렇게 그 선풍기나 뭐 에어컨 앞에 노출시키기 힘드니까 옷도 조금 입히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런 땀띠가 잘 생기게 됩니다. 2차적인 감염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는 뭐 제일 낮은 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좀 발라주면서 시원하게 키우라고, 이제 좀 노출을 하라고, 땀이 잘 배설되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둑동그라시움, 피부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병이 있다는 얘기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피부가 더 민감한 경우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정상 범주 안에 있을 때는.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피부에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병을 치료를 해야지 약산성으로 세안하고 의미 없습니다. 운동한 땀 때문에 망설여진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물세안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피부과 병원 가서 질병, 피부에 예민함을 느끼게 하는, 그게 지루성 피부염이든 아토피 피부염이든 화장품 알레르기든 여드름이든 주사성 여드름이든 얼굴에 생기는 질병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5가지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 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운동 다 하셔도 되고 뭐 물세안을 하든 비누세안을 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습진의 예방법, 이 얘기는 교과서 한 권을 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더마타이티스 그러면 교과서 600페이지짜리 교과서 한 권을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요. 질병 자체가 진단도 말이 안 닿고요. 물 닿는 거하고 습진하고 상관없고요. 습진의 예방법이라는 거는 6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질문 자체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디스크립션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릴게요. 여드름 붉은 자국 3년 갑니다. 3년. 3년 가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슨 약을 바르면 조금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로젝스 연고 같은 거 쓰고 크레오신 쓰고 그러면 약간의 단축을 할 수 있고, 다이레이저라든지 뭐 제네시스 레이저라든지 이런 레이저를 하면 조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붉은 여드름 자국은 다 없어집니다. 등과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면 약 먹어야 됩니다. 발라서는 해결 안 됩니다. 먹기 싫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7살이 지났다 그러면 약 먹는 게 답입니다. 그거 먹지 않고 얼굴과 등에 난 여드름을 발라서 해결하겠다. 열심히 바르면 뭐 100개 중에 한 서너 개, 10개 중에 서너 개 정도는 좋아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선크림, 밖에 나가시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요양원에 어르신이 계신데 여름철만 되면 겨드랑이에 습진 생긴다. 겨드랑이에 습진 생겼다면 요양원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잘 돌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요양원에 에어컨 쓰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겨드랑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습진일 수도 있고 캔디다라는 그 곰팡이 감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에코론 그림은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죠. 항진균제하고 스테로이드 섞여 있는데 저런 식의 치료보다는 먼저 한번 요양원에도 의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봐야 되고요. 그 요양원 선생님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 진단이 어렵다 그러면 친구분들이 피부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든 뭐 하든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먼저 권해주는 거는 항진균제를 먼저 써보라 그럽니다. 네. 항진균제를 써서 한 2주 발라보고 효과 없으면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쓰라고. 순서는 바꿔서 하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무덤명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요. 네. 진단적 치료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이레놀, 뭐 괜찮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해열제를 조금 먹여도 됩니다. 네. 열이 날 때 목젖 부위가 간지러운 열이 나서 그런 거. 지루성 피부염일 거예요. 열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 여기 잘 생겨요. 열하고 상관없어요. 잠 못 자고 그러면 생깁니다. 땀 때문에 분발을 하면 안 되고요. 잘 씻고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좋아요. 여름이라 자주 손을 대가 당연한 얘기죠. 손 많이 씻으면 주부습진 생깁니다. 네. 주부습진 생겨요. 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그러면 일단 대상포진이란 병이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야 걸리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상포진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병약한 사람이라면 맞는 게 좋겠지만 뭐 새끼 식사하고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맞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포진이 저게 생사를 가르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감염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 먹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병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제 살아 생전에 제가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병약하려고 그러면 좀 더 나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삶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몸이 병약하신 분이라면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뭐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애들 뭐 필수 백신을 왜 맞아야 되냐? 생사를 오가는 병들이잖아요. 수두, 그다음에 백일해 뭐 이런 거, DPT 이런 건 전부 다 맞아야 되는 이유가 어린아이의 면역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맞지 않은 병에 감염이 되면 생사가 오고 가니까 맞는 거고요. 저는 아직까지 뭐 인플루엔자 백신도 맞은 적 없고요. 폐렴구균 백신도 저는 아직 안 맞습니다. 걸린다 하더라도 뭐 약이 있고 걸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관지가 약하고 뭐 담배를 피시고 그다음에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만 맞는 게 좋죠. 어떤 균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나서 온몸에 글쎄요 이게 어떤 균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지만 여기 무슨 균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하고 연결 짓는 건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혈액 검사상에서 백혈구, 적혈구, 호상구가 올라가 있나? 무슨 질문인지 질문의 내용이 답하기가 그러네요. 균이 들어간 물이라는 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혈액 검사에 저런 게 나오면 감염이죠.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냉방이 잘 된 실내에서 오랜 시간 지내는 것도 피부에 당연히 해롭죠. 바짝 마르잖아요. 감기 들고요. 그래서 에어컨 트실 때는 요즘 더우니까 틀어야 되겠지만 시간마다 환기해 주셔야 돼요. 환기하지 않으면 감기 걸립니다. 피부도 당연히 너무 지나치게 건조해 주고요. 종아리에 검버 생기는 거 치료 방법 없습니다. 뭐 레이저를 하게 되면 담배 지진 것처럼 흉이 생기고요. 약 발라서 효과 없고요. 그냥 뭐 가리고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죠. 네, 땀티 방치하면 곰팡이는 아니지만 세균 감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긁으니까요. 디페린 바르면 눈 주위에 바르면 되게 따갑습니다. 그리고 붉어지고 색소 침착 남아요. 시간 지나면 원래 되돌아옵니다. 보습제 잘 바르시고요.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홍조 치료에 GV 레이저 11번인데 실핏줄 홍조는 좋아졌는데 따갑고 어렵다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레이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레이저 할 때 지루성 피부염 있을 때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피부 염증 때문에 병에 에스로반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항생제 연고인데 세균이 있을 때 쓰는 약이에요. 열흘간 발라서 낫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부에 감염증이 있어서 에스로반을 발랐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면 대부분 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치의를 만나보시죠. 약을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더 발라서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없으니 진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네. 땀띠인지 모낭염인지는 뭐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금방 알죠. 땀띠라면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르면 되고요. 모낭염이 목 뒤 전체에 퍼져서 생길 정도면 성인이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그렇게 목 뒤에 모낭염이 왕창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가렵고 따갑다 그러면 땀 뛸 가능성도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보면 금방 아니까요. 파우더 발라서 될 일은 아니고요. 예,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발효 화장품을 며칠 바로 접촉성 피부염처럼 얼굴이 빨갛고 뾰루지 같은 게 나서 여드름이 생겼나 본데요. 화장품하고 별 연관 없을 겁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이 여드름 유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 바르면 안 되고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사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가렵게 따가울 때 엘리델을 바르고 있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엘리델 처음 바르면 따갑죠. 그 자체가 약간 자극이 있어요. 가렵고 따가울 때는 스테로이드 쓰는 게 더 안전하고 빨리 끝납니다. 예. 아토피하고 여드름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눈 주위, 입 주위에 아토피가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약 쓸 때 약이 달라져서 그래요. 여드름이 심한데 아토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소트레티논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아토피 있었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크릴필을 겨드랑이 팔꿈치 왜 발라요? 바를 이유가 없죠. 아크릴필은 여드름 약이고요. 가슴이나 등에만 쓰세요. 얼굴에 쓰기는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자극이 되게 심해요. 땀띠가 양쪽 팔에만 생길 수 있나요? 뭐 어디든 생길 수 있죠. 땀 많이 나는 데면. 네.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땀띠가 생겼다. 다른 병일 겁니다. 일단 몸에 대칭적으로 뭐가 생기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냥 내부적인 요인이 많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의정 갈등 때문에 어디서 뭐 치료받더라도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도 치료 잘해요. 항암제는 똑같고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의정 갈등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자, 정부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걸 제공할 때는 수가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강제적으로 규제해서 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수가도 싸게 해라. 심지어는 뭐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전체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장이 되는 건 60만 원, 70만 원밖에 보장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수술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 수술을 권하죠.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제 비보험되는 수술을 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은 경영을 해 나가는데 공급자에게 규제를 가하는데 우리는 수요자에게 이 민주파리하는 정치인들이 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다 표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면 무한정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러면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도 좋은 대학병원이 많아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백병원, 그다음에 저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병원이 좋은 의과대학이 되게 많이 있어요. 멀쩡하게 치료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가족이나 환자 본인의 마음에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톨릭 의대, 삼성의료원, 아산중앙병원 뭐 이런 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공급하는 의료 공급자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의료 수요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그 전국민 의료보험을 할 때는 지방마다 거점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을 벗어나는 일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를 가진 사람들이 야, 왜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못 가니? 우리도 가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진료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조금만 아파도 다 서울에 가는 거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항암제 쓰는 거예요. 항암제 다 똑같죠. 우리가 만드는 거 몇 가지 빼고 대부분 다 수입품입니다. 그 약을 쓰면 어떤 경과를 보이는지 대부분의 그 대학 교수님들은 다 알죠. 근데 다 서울에 가버리니 그런 치료를 못 했던 거죠. 병원마다 사용하는 항암제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요. 약을 병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죠. 예. 의사들이 서울에 몰리는 이유, 같은 월급 받는데 뭐 부인이 와이프가 서울에 살자 그러면 가야죠.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고. 공급을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수요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향후 10년만 지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비용을 그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자,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그렇죠? 40, 50대가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의료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는 병원을 안 가요. 누가 받았어요?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분이 받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상 우리가 현재 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생산직,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100명이 한 50명 정도를 부양을 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요거 20년만 지나면 생산 연령 100명이 160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시대가 향후 20년 안에 다가옵니다. 그때도 이런 제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20년이면 금방이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지금 영국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방의 젊은 의사들이 서울에 오는 이유, 지방보다는 서울이 대우가 나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특히 메이저과 하시는 쌤들, 그 바이탈과 하는 쌤들은 환자를 많이 보고 거기서 어떤 학문적인 임상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학교에 남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 환자가 없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에서 진단하면 다 그냥 KTX, XRT 타고 다 올라가 버려요. 있으려면 있기 힘들죠. 보람이 없잖아요. 서울서 지방 내려가는 경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 안 내려가지만 뭐 정년퇴직할 때쯤 해서 좀 고향 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내려가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의 문제나 치료 능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의료 소비자, 그러니까 환자나 환자 보호자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웬만한 대학병원들은 다 교육 잘 받은 교수님들이나 레전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 폴리사이세미아 베라 환자가 이소티는 복용이 가능한 거예요. 꼭 먹어야 될 경우라면 못 먹을 일은 없습니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이 되게 끈적거려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인 치료가 잘 된, 그러니까 잘 컨트롤된 상태에서 약을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드름이라는 건 생사가 오가는 병이 아니고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혈전에 따른 2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쓸 때는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크림이요?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크림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눈 주변이 피지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기름기가 많은 그런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들면 쌍꺼풀 두 겹 생기는 건 다 정상입니다. 늙으면 다 생기는 거예요. 땀띠가 2달 동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원하게 하면 일주일이면 다 가라앉죠. 햇볕 알러지의 가려움증이냐, 동양인, 황인종의 경우에 햇볕 알러지 있는 경우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의사 30몇 년 피부과에 사는 동안에 한 명 봤습니다.
동양인 없다고 봐도 돼요. 햇볕 알러지는 백인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동양인 중에 동양인에 있는 햇볕 알러지는 다형 광발진, 그다음에 PCT라고 하는 폴피딘증, 이 두 가지 외에는 동양인의 경우에 햇볕과 연관된 피부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 알레르기라고 그런 얘기는 일단 진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알러지 생기면 가려움증이 생기죠. 네, 햇볕 알러지가 동양인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맞아요. 아주 드문 병입니다. 바르는 것만 바르면 돼요. 예. 땀띠가 있으면. 뭐 약 먹어요. 두피에 땀이 많아서 여름만 되면 머리카락 뾰루지가 나서. 아니요, 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피지가 많아서.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개기름 많이 끼는 분이 두피에 저런 일이 잘 생겨요. 여름 되면 피지 많으니까 당연히 더 하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 준해서 치료하시면 돼요. 집에서 두피 트러블 관리 팁 소용없습니다. 그냥 샴푸로 머리 감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아요.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털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겨드랑이처럼 면도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뽑는 일은 하지 마세요. 되게 골마요. 레이저 제모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두 군데 치는데 여드름이라고 그러고 모낭염이라고 그러면 여드름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낭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여드름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이라고 그러고 그걸 조직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모낭염으로 보여요. 같은 병이라고요. 뭐 한국하고 대한민국이죠. 한국하고 대한민국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똑같은 거죠. 모낭염이 있을 때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하이드로콜티존 로션을 일주일 먼저 쓰고 그다음 여드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의 문제지 치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드름 환자들이 대개는 보면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먹는 약 크리오신, 이소티논 처방을 해버리면 바르다가 따가워서 못 바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하이드로콜티존을 일주일 바르고 다음 주부터 약 이렇게 이소티논, 크리오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게 치료하신 거죠. 혈압약을 홍조 치료에 쓴다고요? 글쎄요. 혈압약이라는 그러면 혈관 확장제가 주 성분인데 홍조가 더 나빠질 텐데 정상 혈압에 혈압약 먹는 거 뭐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주사 피부염 있으면 피부과 치료하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쓰시면 돼요. 혈압약까지는 뭐 정상 혈압에서 먹을 이유가 없죠. 연예인 지루성 피부염이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생기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면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몸의 면역을 좋게 해야 됩니다. 잠 잘 자고 식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야 재발 안 합니다. 피부병 단순 피부병이 아니에요.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에 나타나는 병이에요. 당연히 스테로이드 바르면 좋아지죠. 내 몸이 면역이 안 지면 늘 또 생기는 거예요. 약 발라서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의 생활 리듬을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세요. 시간대 다이어리를 10시에 자고 8시간 자야 됩니다. 하루 3끼 식사 제때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1시간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역이 좋아지면서 지루성 피부염도 안 생깁니다. 엉덩이가 좀 이렇게 엉덩이 살이 얇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찰에서 시커멓게 된 거 잘 안 돌아와요. 예, 잘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앉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푹신하게 의자를 앉거나 뭐 이렇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좀 두꺼워졌다 그러면 유리아 크림 같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은 착한 맛 던지게스 동계님, 이분은 어디를 가셔야 되냐 그러면 대학병원 알레르기 클리닉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몸에 본인의 면역 자체가 특별한 면역 체계였기 때문에 알레르기 체질이라 그래요. 이제 그거를 피부과에서 피부로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피부과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소아과나 내과에서 기관지로 나타나면 알레르기 천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안과로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 그래요. 이비인후과 쪽에서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다 동일한 면역 체계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올라온 네 가지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의 뿌리,
유전이에요, 유전.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이 부모님한테 타고난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거죠. 여기서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가 있고 아토피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천식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결막염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대개 두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약 드시는 거 보면 흡입제 저거는 이비인후과 처방이고요. 시잘 뭐 이런 싱귤러 이건 다 이제 저기 뭐 호흡기내과 처방이고요. 엘리델은 피부과 처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과를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 대학병원에 가시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개과 전문의사님이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봐서 메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증상 호흡기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이 주치의가 되고 나머지는 컨설턴트 닥터가 되죠. 컨설팅 닥터가 되죠. 피부과가 되게 심하면 피부과 선생님이 메인을 하고 나머지 닥터 선생님들이 컨설팅 닥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뮤노 모듈레이터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번에 몰아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예, 개인 병원 여기저기 다녀갖고는 답이 없다. 예. 아들이 아토피가 심하면 현역 입대 안 시킬 텐데요. 현역으로. 전방으로 가더라도 후송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군대를 갔다 그러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쉬라 그러잖아요. 야전병원. 예를 들면 뭐 이쪽에 저기 철원 쪽에 가다 보면 가평병원 이런 데가 이제 2차 병원이거든요. 거기는 피부과 선생님이 다 있어요. 본인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들이 거기서 부대 내에서 치료 다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그 지대에 있는 소대나 대대에 있는 그 군의관들은 뭐 인턴 마치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기는 힘들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뒤에 후송병원 메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피부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약을 주죠. 뭐 대학 개인 병원에서 봐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니까요. 거기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약은 다 있습니다. 혈청 음성 류마티스라고요? 글쎄 혈청 음성 류마티스라면 관절염 증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 없고요. 원형 탈모 그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드러기 그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려운 이유 따로 보셔야 되고요. 원형 탈모 따로 보셔야 되고요. 두드러기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만 갖고는 류마티스랑 연결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피부병이 있으니까 저기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진단과 치료를 하면 되죠.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약 바르시면 다 나고요. 두드러기 약 좀 잠깐 먹으면 되고 가려움의 원인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으면 다시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여드름 생기는 원인은 유전이기 때문에 심할 때는 약 먹고 약 바르고 좋아지면 약 바르면 됩니다. 그런 약 쓰는 게 아니라 크레오신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 한번 나오시죠. 평생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등에 피지가 많고 지루성 피부염 되게 잘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잘 생기죠. 예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같은 부위에 잘 생기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 여기까지. 여드름 생긴 자리가 똑같아요. 일단 얼굴에 병이 있죠. 병이 있어서 손이 가는 거죠. 근데 윤종태님 뭐 여기서 뭐 실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성인의 경우에 병이 있어서 가려우면 그건 병입니다. 근데 아무 병도 없는데 벌레가 기어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봤을 때 뻘겋거나 각질 일어나거나 눈에 보이는 이상한 피부 발진이 있으면 그건 병이에요. 근데 얼굴이 너무 깨끗해. 근데 잘 때 이렇게 뭐 벌레가 기어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 심한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는 정신 문제,
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드름 짜면 무조건 흉져요.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왜 짭니까? 운 좋으면 이제 흉이 덜 남고 색소 침착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짜지 마세요.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중학교 1학년 코 여드름 나와서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체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왁싱이요? 하지 마세요. 염증 잘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왁싱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그냥 제모 클리닉 가서 레이저 제모 하세요. 성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눈 처짐이 맞아요.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형수술은 선택이라고. 맹장수술은 필수고요. 그러니까 맹장수술은 안 하면 생사가 오고 가잖아요. 필수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남아도. 성형수술은요. 눈 처졌다고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으니 선택이에요. 했는데 잘못되면 지금 얘기했던 부작용 다 생길 수 있어요. 눈꺼풀 뒤집히고 눈 감아도 반눈 뜨고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안전한 수술 없습니다. 저보고 만일에 그런 수술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냥 처진 채로 살지 수술 안 받죠. 왜?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성형외과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안검 하수, 눈 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경험도 많고 또 그렇게 잘 배우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모낭충 여드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는데 의미 없는 얘기고요. 치료 방법이 다 똑같아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알 거 없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나면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쓰는 약 다 똑같습니다. 콜린성 두드리기가 운동하고 땀 식을 때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환자 다 본 거 합쳐서 5명 좀 봤나요? 왜 저게 이렇게 환자들 입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을 식히잖아요. 그럼 그 땀구멍 주위에 볼록볼록하게 두드러지게 생기는 거예요. 흔한 병 아니에요. 되게 희귀한 병인데 저게 이상하게 이렇게 계속 질문들이 올라와요. 제가 30년 환자 봐가지고 33년 차인데 지금 환자 봐가지고 5명 좀 봤나? 그 정도예요. 아주 드문 병입니다. 색소 침착 남은 거는 몇 년 지나도 계속 남았다 그러면 이미 이제 흉 남은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린 휴가 다 갔다 왔습니다. 쉐이크 먹을 때요. 냉장고 뒤져서 남아있는 모든 야채, 우유, 요구르트, 하여튼 냉장고에서 먹을 거 있는 건 다 집어넣어요. 네,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클린다마이신 내성 안 와요. 바르는 약에서 내성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크레아틴이요? 짝퉁이죠.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하면 돼요. 모공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늘어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죠.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붉어졌다 휘어졌다는 게 저게 이제 홍조예요. 혈관의 변화죠. 피부염 없어요. 레이저 해도 그때뿐입니다. 저게 이제 전형적인 홍조 증상이 코코 감자님이 얘기하는 요 내용이 전형적인 안면 홍조 증상이죠. 혈관의 불안정으로 생기는 거고요. 레이저 하면 그때는 한 달 정도 그 효과는 가는데 다시 또 되도록 리바운드는 또 생깁니다. 아예 안 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평생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당뇨 환자들이 아예 혈당 떨어뜨리고 고혈압 환자 아예 혈압 낮추는 약 없잖아요. 그때그때 약 쓰는 거죠. 저거 다 처방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쌤하고 상의해서 쓰세요. 다 같이 혼합했으면 얼굴 뒤집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쓰는 거 아니에요. 모공각화증은 약 바르는 거예요. 압출하는 게 즐겁다고요? 짜서 쾌감을 느낀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8달 된 아이의 그게 이제 문고 반점은 엉덩이 생기는 원칙인데 발목이 생기면 기다려 보세요. 되게 한 4, 5세, 5, 6세까지 지나면 흐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조가 돼서 마취 없이 할 수 있을 나이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세요. 많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바르면서 뭐 레이저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약을 바를 정도로 여드름이 심하다 그러면 그때 레이저 하면 얼굴 뒤집어지죠. 니들샷이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상한 짓들은 다 무리한 일이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자, 진도 나갈게요. 자, 여름철 되면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벌레 물리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진 두 개는 이제 모기 물리거나 아니면 벌에 물리거나 이럴 때 이런 게 이제 되게 벌에 물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잘 생깁니다. 출혈반이 생기고 독이 주위로 번지죠. 모기 물리면 이제 가운데 붓고 주변에 좀 붉은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주르륵 물리면 이런 형태로 많이 생깁니다. 이제 풀밭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붙었을 때 여러 개부터 생기죠. 이런 독충들이 물렸을 때 이렇게 생기고 어느 경우에든 치료약은 다 스테로이드 쓰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숲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긴 옷. 산에 갈 때는 긴 팔을 입어야 되고 긴 바지 입어야 돼요. 그냥 가시면 그냥 모기한테 헌혈하러 가는 거죠. 숲에는 요즘 같은 데 숲에 갈 때 반바지 입고 뭐 반팔 입고 가시면 한 대여섯 군데는 이렇게 물어 뜯긴다고 보셔야 돼요. 운 나쁘게 이제 풀 같은 데 스치면 거기 있는 벌레들한테 물리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기는 검은색 좋아하고 흰색 싫어해요. 그래서 밝은색 옷 입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집에서 뭐 해서 해결할 방법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게 최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좀 환자 뭐 무지개 많아요. 이제 곰팡이 피는 거예요. 곰팡이. 여름에 장마철에 벽에 곰팡이 피는 거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발가락 사이 이렇게 잘 생기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거나 이제 치료 재료 안 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여기 있던 무좀균들이 발톱 밑으로 파고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전발톱이 다 먹었죠. 그래서 되게 당뇨가 있거나 오래된 만성 소모성 질환을 가져서 면역이 떨어지면 뭐 다 생기죠. 그다음에 뭐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이나 이제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늘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신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 피부에만 있다 그러면 하루에 2번 연고 바르셔야 돼요. 되게 9개월 정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요 지간형이 빨리 좋아지고 이런 게 좀 오래 가요. 6개월, 9개월은 바르셔야 돼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와 있는 그 주블리아라든지 이런 로세릴이라든지 이런 바르는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면 돼요.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요 발톱에다가 고열을 가하는 열을 한 70도 정도 가하면 레이저를 가하면 한 70도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곰팡이가 잘 죽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주면 더 빨리 이제 치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예방이죠, 예방. 예방은 신발을 자주 바꿔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신발 한 3켤레, 4켤레를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어야 돼요. 그래 좀 먼저 신었던 신발들이 좀 말라야죠. 그래야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 잘 닦아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좀 잘 말려야 되고 약도 바를 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열심히 발라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목에 생긴 습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뭐 무좀이나 뭐 이런 거나 뭐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전문의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네, 이렇게 손목에 잘 생기는 이유는 대개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속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이분도 보면 사진이 좀 왼손이잖아요. 왼손 손목이잖아요. 금속 알러지가 뭐든 시계 했을 때. 아무리 값비싼 시계도 다 도금 시계이기 때문에 니켈이나 크롬에 알러지가 있으면 그게 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가죽에도 보면 가죽에 알러지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부 습진이 되게 흔해요. 요즘 손 씻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손을 뭐 지나치게 많이 씻어요. 손을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3번 씻으면 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뭐 그냥 비누질을 갖고 정말 외과 선생님들 스크럽 하듯이 손 씻는 분들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딱합니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손 안 씻는다고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데 감기 코로나를 안 옮아요. 감기는 호흡기로 옮는 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손 씻지 마라. 밥 먹기 전에, 과자 먹기 전에, 과일 먹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갖고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 화폐상 습진이 되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생겼을 때 이런 습진이 생기면 여름엔 더 가렵죠. 그래서 긁게 되면 이렇게 2차적인 변화가 오고 그러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스테로이드 바르면 이렇게 만성화되면 뭐 한 달 이상 발라야 돼요. 두꺼워졌잖아요. 근데 요런 정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초기 증상이거든요. 요럴 때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애들 잘 걸리는 농가진,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 아이들은 이제 피부도 얇고 면역도 약하고 그래서 세균에 제일 많이 감염됩니다. 여름에 뭐 풀장 갔다 오면 많이 생기죠. 예. 코 주변, 입 주변에 잘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손가락, 몸통 어디든지 다 생기는데 되게 이제 스트랩토코쿠스나 스타필로코쿠스 같은 그런 이제 구균들이 감염이 되면 이런 농가진이 생깁니다. 이 농가진이 한 번 걸리면 수건 같이 쓰면 100% 애들한테 옮아요. 어른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애기 뭐 돌쟁이 아니 애기 연년생으로 키운다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잘 모르고 얘 수건 닦이고 또 급하면 얘도 닦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 옮아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이제 애들 이런 애들 보내면 또 낮잠도 재우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보니까 개인 이부자리를 다 따로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갖고 와서 빨아서 보내고 그렇기는 한데 전염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먹고 바르고 일주일 정도 격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심하지 않아도 항생제는 반드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가진균 중에 스타필로코쿠스나 스타필로코쿠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그대로 몸에서 이렇게 자연 회복되거든요. 내 몸에 면역이 생겨서 이 스타필로코쿠스로 공격하는 면역이 생기면 자연 회복이 되기는데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러면 심장 판막증이 나중에 사춘기 지나서 생길 수 있어요. 농가진균을 공격하는 항체가 내 몸에 판막도 공격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병원 가서 이제 그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항생제를 일주일 먹이거든요. 증상에 비해서 항생제를 오래 먹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냅두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승모판이라든지 심장의 판막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생겨서 승모판 협착증 같은 게 잘 생기죠.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피부과 의사가 귀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항생제를 꼭 먹여야 된다. 그다음에 격리해야 된다. 유치원 보내면 안 되고 아이를 같이 키운다 그러면 아이도 좀 수건이나 세탁도 따로 해야 돼요. 어른은 괜찮으니까 엄마가 손 빨리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환자들이 와서 여드름 환자들이 꼭 물어요. 유분기적인 보습제를 써야 되냐? 수영하지 않는 한 쓸 필요 없다. 얼마나 땀 많이 나요? 보습제를 왜 발라요? 땀이 나 죽겠는데. 다만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 매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수영하는 것 자체도 수영장 물 소독을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인가 아마 그걸 쓸 거예요. 하여튼 그게 클로라이드로 소독하는 거거든요. 염소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부에 해로우니까 나오면 또 비누제에서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건조해질 수 있죠. 물속에 오래 있는 것도 또 건조해지고. 그런 경우 아니라면 뭐 보습제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땀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한다. 물만 끼얹으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땀은 그냥 다 물로 지워져요. 수용성이니까 그냥 샤워기 틀어놓고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샤워가 돼요. 자주 씻는 데니까. 비누질은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그 정도면 뭐 할 수 없죠. 해야죠. 그렇게. 저도 오늘 뭐 샤워 2번 했죠. 처음에 할 때는 뭐 기름기 있는 데는 비누질 하지만 그다음에 오후에 뭐 한 번 더 샤워할 때는 물만 끼얹는 겁니다. 땀띠가 있을 때 보습제. 아니 땀띠가 있는데 보습제를 왜 바르세요? 바를 필요가 없죠. 여름에 땀날 때 보습제 쓸 필요 없습니다. 땀띠가 있으면 잘 씻기고 비누질해서 부드럽게 손으로만 씻어야 돼요. 절대로 떼수건 쓰면 안 돼요. 비누질해서 잘 씻기고 선풍기 앞에 잘 말리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요. 뾰루지가 더 나는 건 아닐까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가끔 이제 뭐
그 방송하다 보면 분장도 할 때가 있고 또 뭐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데 그 느낌이 안 좋죠. 느낌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하게 나한테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드름 있는 사람이 발라서 더 심해지느냐? 그 영향 없어요. 여드름 치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나갈 때, 외부에 나갈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는 게 100배 이익입니다. 눈에만 안 집어넣으면. 눈 들어가면 되게 따가우니까요. 요즘 같은 때 밖에 나갈 때는 바르는 게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소소한 부작용들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바르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여드름 사면 염증 생기면 패이는 거죠. 패이는 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는 오늘 안 패였으면 내일 안 패요. 본가라고 상관없고 풀밭에 가면 반점이 생긴다 그러면 되게 벌리 물린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풀밭 잘못 들어가면 쭈쭈가무시라든지 이런 이상한 질병들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의 과정에서 피부과에 대한 심도인 수업 없어요. 일반의가 피부과로 개업하려는 걸 하려면 잘하려면요 한 2, 3년 배워야죠. 누가 그렇게 배웁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피부과를 개업하는 이유는 레이저 쓰는 것만 배우겠죠. 질병은 모르죠. 왜냐하면 피부과 질병도 공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 4년 걸려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를 많이 봐야 알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제 하다가 저희 때부터 레지던트가 4년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를 4년 한 첫 이제 학번인데 정말 환자 많이 봤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를 많이 보니까 지금도 환자 보는 게 제일 쉽죠. 환자 보는 게. 왜냐면 많이 봤기 때문에 피부과는 진단이 쉬워요. 보여주면 다 알아요. 자, 병변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다 알아요. 보여주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과는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왜? 눈으로 다 봤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보는 전문의 쌤이 엑스레이 딱 걸고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척 걸면 척척 나오는 거예요. 척 봐도 모르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조직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나 진단방사선과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되게 빨라요. 환자가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딱 보면 이 병이 여기 있는 병이 아니야. 여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저 표 좀 올려보세요. 그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게 병이 더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심하죠. 이 병은 그냥 위성병변이고 여기 병이 쫙 있어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진단 못 합니다. 일반의가 레지던트 과정 없이 피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경제적 목적으로 레이저나 하고 뭐 피부 관리나 하고 그럴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기계 쓰는 거 배워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질병을 놓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또 이제 환자들이 가는 이유 싸니까. 싼 건 비지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용을 권하지도 않지만 미용을 꼭 한다면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가서 해라. 그게 원칙입니다. 요즘 뭐 가끔 댓글에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도 안 본다. 그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들, 제 피부과 뭐 RA로 제가 알고 있는 4, 5년 정도 선후배님들 중에 환자 안 보는, 질병 안 보는 피부과 선생님 저는 본 적 없어요. 더 아래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세상의 의사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위아래 5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피부과 환자 안 보고 뭐 레이저만 하는 선생님들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더 밑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과 의사가 피부병 안 보면 그게 피부과 의사입니까? 안검 하수가 건강보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안과에서 이게 눈이 너무 내려와서 눈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안 떠지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안과 선생님이 안성형 하신 분들이 잘해요. 근데 그게 미용적이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이 처져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과 선생님들이 훨씬 기능적으로 잘합니다. 안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안성형 하시는 분한테 하시면 좋죠.
땀을 일부러 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흘릴 상황이면 흘리는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여름에 더운데 땀이 안 흘린다. 그러면 전부 여러분들 열사병 걸려요. 땀 냄새 줄이는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유를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등산 갔다 와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일요일 날 휴일, 뭐 토요일이든 휴일이든 요즘에 산에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면 등산 청계산 입구라든지 북한산 입구라든지 관악산 입구라든지 등산객들이 모여 타는 그런 버스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오후에 한 2시, 3시 되면 대부분 내려오시거든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 버스 한번 타보세요. 버스 타시면 거기는 완전히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나와요, 땀으로. 근데 여러분이 사우나에 앉아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냥 냄새 안 나는 땀이 나요. 그냥 피가 빠지는 거예요. 혈장 성분이. 그래서 같은 땀을 흘려도 내가 능동적으로 운동을 해서 흘린 땀은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고요. 사우나에 앉아서 이렇게 완전 편안하게 땀 빼잖아요. 여러분 사우나실에 들어갔을 때 냄새 나는 사우나 보셨어요? 안 나요, 냄새. 왜? 혈장 성분이 그냥 빠져요. 노폐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서 땀을 흘리라 그러는 거예요. 냄새 안 나는 땀을 계속 흘린다? 그거는 그냥 사우나에서 땀 빼면 냄새 안 날 겁니다. 근데 운동해서 땀을 흘리면 거의 소변 냄새에 가까울 정도로 노폐물이 빠져요. 어느 게 좋겠어요? 냄새 나는 땀이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운동하십시오.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이제 또 탈수 걸리니까요. 물 많이 마시고요. 물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소금기가 부족하니까 요즘에 구연산하고 소금하고 들어있는 이런 사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한두 개 드시면서 등산하고 물 많이 마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노폐물이 쭉 빠지죠. 암막 커튼에 자외선 안 들어옵니다. 네, 실내 자외선은 차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는 쪼이고 살아도 돼요. 아니요,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도 약 먹고 약 바르서 치료한 사람이 흉 하나도 안 져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다 해결돼요. 피부 장벽을 일반인이 얘기할 이유가 없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 짜면 그 자리에서 흉 생깁니다. 여드름 짜면 패이는 흉은 그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안 생긴 흉이 10년 뒤에 왜 생기겠어요? 색소 침착할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지금 없으면 아무 일 없어요. 짜지는 마세요. 류마티스하고 광감인성하고는 SLE는 관계 있는데 류마티스는 광감인성하고 상관없고요. 햇빛하고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려운데 햇빛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를 보면 시커멓게 이제 변하죠. 일단은 뭐 염증, 피부염이 생겼던 원인을 찾아서 피부염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침착은 멜라논 크림 쓰시면 좀 좋아지죠. 얼굴에 땀 안 나면 그 문제될 거 없잖아요. 어느 부에 특별히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낭염은 한두 개 생기는 모낭염을 얘기하는 거고 얼굴에 생긴 여드름은 이제 그게 안 돼요. 패솔로지상 모낭염이 나타난 병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드름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보험이 되죠. 여드름은 안 되는 거고요. 슈퍼마켓 가면 다 있죠. 약국가도 있겠죠. 온몸에 오한이 나고 쑤시다고요? 내과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세요. 몸살이 나니 근위안제 먹고 진통제 먹고 위장약 먹고 판피린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열 떨어지고 몸 쑤신 것도 좀 가라앉겠죠. 병이 나았을 것 같아요. 그냥 덮는 거예요. 증상만. 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지금 내가 무슨 병이 걸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일주일 버틸 건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오한과 온몸이 쑤시고 이런다 그러면 일단은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과 가서 내가 지금 이 나타나는 증상이 왜 생기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증요법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로 맞고 이걸로 맞고 근원적인 치료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영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건 뭐 어느 정치인도 다 똑같아요.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식의 처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런 분들은 보면 본인이 독재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을 거고 국가의 10년, 20년 대계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8년 정도 대통령을 보통은 하거든요. 특별하게 뭐 무능하지 않으면 8년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이 되면 8년의 국가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장기적인 틈을 가지는데 우리는 지금 5년짜리 대통령 뭐 그것도 탄핵되면 3년이 끝나고 이런 모양이 되니 대증요법만 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남이 하시고 있는 게 제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속에 큰 병이 생겼는데 진단도 못 해요. 일단 증상은 다 숨어버려요. 이렇게 먹으면. 판피린의 진통제, 근이환제까지 먹으면 일단 증상은 싹 가라앉히죠. 이러면 이제 약기운 떨어지면 다 심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진단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왜냐하면 하루 열나고 오한이 나서 내 몸에 문제 생기지 않거든요. 힘들면 응급실 가야 됩니다. 진단이 우선이지 증상을 숨기는 일은 그거는 정말 의사만 힘들게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병이 되죠. 9년째요. 여드름 언제 해방되냐고요? 네,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유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적으로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서 평생을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잘 발라서 먹는 약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약을 잘 바르면 됩니다. 안화골절이요? 안화골절이면 일단 저기서 안화골절이면 안과샘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기 시력하고 안화골절이 돼가지고 안저골절이 있으면 눈이 땡겨지면 이게 안구가 밑으로 떨어지면 시신경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 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고 안과 성형외과 뭐 일단은 미용적인 건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안과가 제일 먼저 붙어요. 저기는 저런 응급 환자 왔다고 하면 안과 우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딱 저기 엑스레이나 CT 찍고 안화골절 의심 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안과 선생님 제일 먼저 불러요. 술 먹는 거 뭐 회복 잘하면 술 마시는 건 상관없어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별 그게 없는 분이죠. 안과가 대학병원 가면 되게 안과 먼저 하고요. 성형외과 선생님이 어시스턴트 보조적이죠. 항상 뭐 공동 수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환자는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주치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컨설팅 닥터가 돼요. 운동할 때까지는 그냥 쓰고 살면 되죠.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씻으면 되죠.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박적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홍조에 수란트라 드는 게 아니라 주사성 여드름, 주사성 피부염에 수란트라가 좋아요. 홍조는 수란트라 갖고 잘 안 됩니다. 트리암시노름하고 다른 약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과잉 접하면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스타필로코커스가 황색 포도알균이라는 게 저거예요. 예. 폐혈증 사고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관절 수술이나 뼈 수술을 하고 나면 항생제를 되게 세게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게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그 병원의 그 감염 예방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면 뭐 정말 소독 많이 해요. 그리고 의사들 항상 손이 보면 그 엉망이에요, 피부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까지 오브졸버로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 뒤에서 이렇게 뒷짐 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보고 있는 학생들도 이 손 씻는 거를 얼마나 씻냐 그러면 한 7번, 8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비누로 씻고요. 그다음에 비누로 2번 씻고요. 흐르는 물에 씻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포타딘이라고 하는 소독약으로 이렇게 철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씻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철수세미로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감은 알코올 줘요. 소독용 알코올. 아주 센 소독용 알코올 줘요. 그거 다 닦아요.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공부생활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교육을 받는 거고요. 외과쌤들 손은 것을 항상 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감염 관리가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그 수술방에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병원 내 감염이 참 생기기 어려운데 생기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예방 알 수는 없습니다. 감염이 생기면 알죠. 사전 검사는 없어요. 걱정할 건 없고요. 항생제 쓰면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땀물 나오는 건 정상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그러면 정형외과, 요즘에 정형외과에 보면 이렇게 족부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워낙 병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게 족저근막염 약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사 놓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치가 잘 맞는 신발 신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제가 사치를 하는 게 신발, 그다음에 양말 뭐 이런 건 사치를 좀 해요. 아치가 없는 사람은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면 저는 아치는 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아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밑에 있는 막이 있거든.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다 약해져서 조금만 그러도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럼 아치 좋은 신발, 그 다음에 두터운 양말 이런 거죠. 뭘 발라요? 전 아무것도 안 발라요. 발라서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쓰세요. 홍주하고 자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갈라지면 대개는 아토피가 어른이 됐을 때 저렇게 엄지발가락 끝이 잘 갈라져요. 무좀이 엄지발가락에서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바르시면 되죠, 불편하면. 네.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집착하는데요. 뭐, 별일 없으면 안 발라도 돼요. 뭘 굳이 바릅니까? 화장품은 여러분이 써보고 좋은 거 쓰시면 돼요. 드세요. 네. 뭐, 내가 먹어서 좋은 경험이 있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드시죠. 여드름에 염증 주사 안 맞는 게 좋아요. 약 먹고 약 바르세요. 잘못하면 푹 꺼져요, 그게. PDR이라는 화장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니요,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름이 많이 나와서 피지가 많이 나와서 넓어지기 때문에 피지를 컨트롤 안 하면 계속 다시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모공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들이 힘이 없어지죠. 이게 늘어지죠. 그러니까 뭐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을 해도 모공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들인 돈에 비해서 크게 만족할 만한 방법은 없어요. 약 먹고 약 발라서 피지 컨트롤하는 정도 그게 가장 베스트죠. 눈이 당긴다고요? 글쎄요. 뭐 피부과하고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라면 성형외과 의사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뭐 내과 잘 알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나타난 증상을 갖고 내과를 진단을 했죠. 그래서 내과에서 떨어져 나간 게 피부과예요. 웬만한 거 공부 잘하시는 내과생들은 원래 또 내과생들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웬만한 병들 많이 알죠. 왜냐하면 내과랑 연결된 과거든요. 저도 뭐 내과 처방은 하지 않지만 어디 가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얼굴에 증상 보고 야 이거 심장내과 가보셔야 돼요. 뭐 어디 내과가 류마티스 내과 가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레이저제는 영구적입니다. 부위에 따라 달라요. 겨드랑이는 한 5번, 뭐 다리는 한 10번, 팔은 15번, 얼굴 같은 게 20번 이상.
탈모약을 먹어서 근육 발달이 안 될 정도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운동 안 해서 그렇죠. 어, 예전부터 아젤리아 크림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됐어요. 저희 약이 나온 지가 한 50년 다 돼 가는데 크로시보다 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당연한 얘기죠. 예. 빨리 약 먹었으면 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면 15년 동안 모공이 넓어진 거예요. 대개 15살부터 이제 피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15년, 20년을 피지가 많이 나오도록 냅뒀으니까 모공이 이렇게 그냥 밀감 껍질같이 돼버린 거죠. 일찍 먹었어야지. 손바닥, 발바닥 흙이 벗겨지니까 냅두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네. 그렇지 다시 마시고 약 먹고 약 바르세요. 항염 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가려운데 긁어모도 더 뭐 나오고 병원. 그냥 가려운 건 심각한 병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유 없이 가려운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피부과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증상 없이 가려운 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에 여기 어제 뭐 이렇게 손주랑 놀다가 핥혀서 이렇게 막 딱지가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예, 딱지가 생겨요. 이제 긁어서 생긴 거죠. 예리한 손톱에 긁혀서. 이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맞잖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침에 딱 눈 뜨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겨 있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생겼으니. 혈관염이 생겼거나 심각한 거예요. 가려운 것도 매한가지예요. 피부를 봤더니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워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에요. 피부병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원인 찾아서 약 쓰면 돼요. 근데 봐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깨끗한데 계속 가려워요. 그럼 뭐가 있어요? 속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멀쩡한 피부가 가렵다? 그러면 일단은 대학병원 가서 검사해 보셔야 돼. 하루 이틀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이상 피부는 별 문제 없는데 계속 가려워 여기저기가. 그러면 내과적인 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내과 선생님들이 피부과랑 연결이 있다고. 그런 거라서 피부과랑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병원 가보셔야 돼요. 다야님. 네. 가면 예,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피 검사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손대서 짜면 다 흉집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손대고 짜면 다 여드름 흉져요. 손대지 마세요. 네, 나이 50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적으로 피부가 지성인 사람 평생 난다고. 그래서 약을 먹고 바르는 거 평생 써야 돼요. 그래서 먹는 약을 최소화하려면 바르는 약을 열심히 발라야 된다는 거죠. 지성용 화장품 아무리 써도 여드름은 계속 납니다. 화장품으로 병 못 고칩니다. 네. 안과에서 하는 거에서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최고예요. 뭐 눈 성형하면서 쌍꺼풀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그 안과 선생님이라도 수술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원래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성형외과 쌤이니까 성형외과 쌤 하라 그러는 거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신 분이면 많이 한 사람이 최고로 잘 알아요. 미적인 거는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뭐 재밌는 얘기하면 참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이제 한 2주인가 3주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성형한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 수술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랫입술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미용에 신경 쓰는 흔히 말하는 약간 섹시해 보이는 여성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가다가 몇 번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 인종별로 국가별로 자기들이 미에 관심을 두는 포커스가 있구나.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눈, 코 같고요.
하여튼 그 서양 여자들이 그냥 잘생겼는데 이쁜 얼굴인데 왜 입술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뭘 집어넣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어색하죠. 예. '왜 저 예쁜 얼굴에 입술을 저러고 다니지?' 뭐 근데 보니까 외국 저는 영화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외국 연예인들도 보니까 다 이걸 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뭔가 얼굴에 손대고 싶은 사람은 이런저런 식으로 손을 대는구나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맞아요. 소세지 입술 맞아요. 정확해요. 완전 소세지 같아요. 왜 그러나 했는데 또 뭐 서양 여자들 특히 저 이태리만 봤으니까 예. 그쪽에 또 외국에 여러 사람들 놀러 왔으니까 하여튼 '백인 여성들은 저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쌍꺼풀을 뭐 안과쌤한테 하거나 성형외과쌤한테 하거나 근데 성형외과쌤들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미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 거고 안과쌤들은 기능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더 인제 하겠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눈이 많이 처진 분은 의료보험도 된대요. 예 이게 눈이 아주 많이 처져서 눈을 제대로 못 뜨시는 분은 의료보험이 된다니까 안과에서 하는 것도 좋겠죠. 예. 여드름 흉터가 일단 자꾸 이제 흉터 얘기니까 몰아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드름을 앓고 나면 패이는 게 흉터예요, 패이는 거. 색깔만 빨간 그건 자국에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색깔만 뭐 갈색으로 변한다. 그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패인 것만 흉인데 그 흉터는 레이저 치료하는 거 외에는 답 없죠. 하면 맥시멈 절반 좋아져요. 그 외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편편사막이는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여기 비욘드에서 검색하셔도 나와요. 비욘드에서 사마귀 검색해도 나오고 편편사마귀 검색해도 나와요. 예. 그냥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레이저 제거해도 또 납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반드시 동행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DN10이라는 약을 썼는데 그게 이제 뭐 피부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안 하고요. DPCP를 했는데 그것도 또 요즘에 뭐 자극이 심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먹는 약이라도 먹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 위궤양 치료제로 나왔던 H2브로코, 타가메트 같은 약을 한 6개월 정도 좀 먹으라고 권해요. 예. 그러고 레이저 치료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급해서 레이저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면역 증강제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리죠. 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타구니에 여드름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피곤해 생긴 걸 거예요. 엉덩이에 나는 경우는 있어요. 엉덩이에는. 근데 사타구니에 뾰루지 나는 거는 다른 병일 거예요. 예. 그건 항생제 써야 될 겁니다. 럼텀터구님, 자, 지방 재배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미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능에 관심이 많죠. 이게 눈에 처져서 눈이 안 보인다면 할 겁니다, 저도. 근데 눈이 처져서 시력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고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대개는 뭐 100명 하면 다 일 없어요. 1000명 아무 일 없어요. 10,000명 하면 1-2명 문제 생길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사시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 1명이다. 너무 확률이 희박하잖아요. 0.01%.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겁이 나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 주식해서 오래 장기 투자하면 오른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뭐 몇 가지 정말 튼튼한 종목을 사서 그냥 5년, 10년 두고 보면 은행 금리보다 낫다는 거 알아요.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등락은 있겠지만, 네. 안 하는 이유. 오르면 올라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심장이 안 좋고요. 떨어지면 마음 상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쳐다보지를 않아요. 안 할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시가 되는 게 겁이 나면 그게 겁이 나면 그 확률이 되게 낮다니까요. 예. 겁이 나시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 증상 없는데 가려면 대학병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예. 피부과에서 이 스크린 검사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병변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환자한테 하는 수십 가지 피부 검사가 있어요. 동시에 쫙 합니다. 차요? G90이요. 국산차 좋아요. 비온 뒤에 의사분인가요? 나오시면 좋죠. 와서 있는 대로 솔직하게 자기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하면 되죠. 건강보조식품이요? 저는 안 먹습니다. 기관지 절개술을 하고 유가종 생겨서 6개월 항생제 성분인데 안 연고로. 안 연고를 왜 발라요? 기관지 절개한제 여기에. 기관지 절개한 부위에 유가종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연고를 바르나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관지 절개하면 그 주위에 약간의 염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개는 드레싱을 하죠. 베타딘이나 포타딘 드레싱을 하죠. 유가종이 있다 그러면 바깥에 유가종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나을 텐데요. 유가종 때문에 항생제 쓰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레이저로 그거 했을 때 균이 살아서 코 속에 생길 수 있어요. 면역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안 하죠. 옆에다 이제 석션을 걸어서 다 빨아내죠. 체리혈관종이나 노화 현상입니다. 루푸스가 있으면 관감인성 반응이 있죠. 그래서 약 바르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약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잘 같은 건 가려움증이면 쓰는 거지 그 병 자체를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스테로이드 좀 쓰면 되고요. 심하지 않으면 뭐 보습제 정도 바르는 걸로 되죠. 가렵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는 게 좋습니다. 면도하고 나면 토너는 발라요. 저는 뭐 화장품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밖에 나갈 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정도죠. 일반인들이 보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별로 큰 그게 없어요. 입술이 퉁퉁 붓다 그러면 혈관성 부종이죠. 저게 혈관 부종이라 그래갖고 심한 두드레기입니다. 응급이죠. 응급. 왜냐하면 입술이 불 때 기관지 후두가 부면 저기 하죠. 뭐라 그러나 호흡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명은 저기 혈관 부종이에요. 엔지오에데마라는 거예요. 뭐 암 이런 거 별 상관없습니다. 차가 여러 대에서 차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하나면 되죠. 친구분이 얘기 나오는데 떨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제가 유튜브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유튜브는 개인적인 소통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담담하게 있는 얘기 해주면 돼요. 아이가 모낭염에 걸렸다고요? 모낭염이 애들이 걸렸다면 모낭염일 가능성보다는 저게 더 많아요. 농가진일 가능성이 많아요. 항생제 써야 돼요. 항생제 먹고 바르면 금방 좋아집니다. 등산 갈 때 스틱을 쓰라는 이유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상관없죠. 올라갈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뒷짐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 하산길이 되게 이제 무릎 연골에 부담을 되게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산 올 때는 반드시 스틱을 길게 잡아서 길게 빼서 스틱을 쓰게 되면 체중의 3분의 1 정도로 한쪽 스틱이 잡아주죠. 두 개를 탁 찍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스틱을 쓰는 게 좋고요. 요즘 뭐 스틱 워낙 티타늄 같고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가볍습니다. 쓰시면 좋습니다. 네, 켈로이드 있고 여드름 있는 부위는 같이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생기면 그 자리에 또 켈로이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켈로이드 잘 생기는 자리가 가슴팍이에요.
여기 여드름 나는 사람들이면 켈로이드 있고 여드름 있고 그러면 다 바르는 게 좋아요. 우울증이요. 어,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울증하고 우울한 느낌하고는 다르거든요. 이제 우울증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명백하게 우울할 일이 있어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건 병이 아니에요. 우울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이렇게 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날라갔어. 뭐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우울하잖아요. 그때는 우울한 게 정상이에요. 우울감이라 그래요. 그럼 병 아니에요. 근데 멀쩡해. 뭐 가족들도 건강하고 나도 수입도 안정적이고 뭐 특별하게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영양제 안 됩니다. 생활 습관 안 됩니다. 병입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예. 약 외에는 답 없어요. 반드시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 우울증에 맞는 약이 있어요. 우울증도 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셔야 돼요. 영양제 생활 습관으로 좋아지는 건 그냥 우울감이에요. 우울한 거예요, 그냥. 우울할 일이 있어 우울한 거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생활 습관을 바꾸면 우울함이 없어 좀 덜하겠죠. 제 멘탈은 강한 건 아니고요. 저는 포기가 빨라요. 안 되는 일은 빨리빨리 접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면 빨리빨리 접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니까 멘탈이 강해 보일 수는 있겠죠. 예. 저 뭐 우리 신동원 원장님 내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수술도 열심히 하고 되게 또 이제 뭐 환자나 우리 가족들이 갔을 때도 보면 치료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못 본다. 그럼 한대니까요. 예, 기능이 문제가 있다. 그럼 하죠. 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은 하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허리 무릎이 아파서 아스피린 작은 거 2알 하루에 2번 먹었더니 안 편한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허리와 무릎이 아픈 게 뭐 잠시라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뭐 아스피린 먹어서 좀 먹는 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무릎의 연골이 지금 뭐 되게 안 좋다든지 허리에 디스크가 주간판이 탈출했다든지 그러면 그걸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소티는 먹고 좋아져서 약을 끊으면 안 되고요. 테이퍼링해서 서서히 줄이고요. 약 줄일 때 반드시 물약하고 연고를 여드름 치료하는 연고를 잘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약 먹을 일이 없죠. 항생제, 사이클로피렉스, 샴푸 다 써도 약 드셔야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두피가 뻘겋게 염증불이 생긴다면 여드름이에요. 저거 두피에 생긴 여드름이거든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지금 쓴 약들 중에 뭐 별 도움 될 만한 약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 드셨다는 약들은. 사마귀 치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역 증강제 약 먹고 냉동 치료든 레이저 치료든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반쪽에만 땀 나고 반쪽에 땀이 안 나는데 그 땀 나게 하는 신경이 이상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분비하게 하는 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그쪽이 없는 거죠. 마비됐거나.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예. 전 자야죠, 사실은. 자야 되는 시간인데 졸리죠. 이 시간 되면 졸립니다. 근데 뭐 11시까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기로 했으니까 하루 뭐 잠 안 잔다고 해서 큰일 생기는 거 아니니까. 예. 성인의 경우에 이소티논 말고 아이소트리티논 말고 약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 이제 항생제 있긴 있어요. 미노신이라든지 바이브라마신이 있기는 한데 입주에 생기는 여드름 아니면 거의 잘 안 써요. 예. 대상포진 때문에 스테로이드 종종 먹는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상포진에 스테로이드 먹는다는 거는 쓴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심할 때 초기에 한 번 정도 쓰죠. 계속 먹는 약 아니에요.
어, 귀두에 필러 맞고요. 개사 와서 많이 저런 얘기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죠. 대상포진은 안 줍니다. 대상포진은 그거 재발되지 않아요. 일생에 한 번 걸리면 끝나요. 화장 지울 때 뭐 비누 한 번 그럼 충분하죠. 예. 비누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예. 나이 70에 수술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체력 관리 잘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죠. 예. 되게 힘들어요. 중증 외상 수술은 60만 넘어가도 힘들어요. 왜냐면 수술 시간도 뭐 10시간, 12시간 이러는데 힘들죠. 지루성 두피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두피에 빨갛게 뾰루지 나오면. 여드름 치료하셔야 돼요. 지루성 두피면 뾰루지 거의 없어요. 그냥 각질 있고 약간 빨개지고 가렵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백신 괜찮은가요? 제가 여기 비욘디에서 코로나 백신 1, 2, 3부, 3부작 방송한 거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면 예, 저는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독감도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앓고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그게 서브타입이 MNO형인가? 타입을 4가지 메인 타입이 있어요. 그게 또 서브타입이 수십 가지씩 들어가는데 인플루엔자 서브타입이 원래는 뭐가 유행할 거다. 이걸 되게 이제 추정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 독감 백신이요. 뭐 어떨 때는 그 WHO 추정이 안 맞으면요 효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독감 백신 맞아도 사가 백신이라는 게 내거 하도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HMNO인가 뭐 그럴 거예요. 메인 타입이 4가지예요. 그게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다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가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뭐 효과 없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 잘해서 안 걸리는 게 좋고요. 걸리면 뭐 또 한 일주일 고생하는 거고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폐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기저 질환이 있거나 그렇게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뭐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굳이 꼭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 또 뭐 백신 열심히 맞는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됐으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예.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 정부가 그런 거에 나서서 강제할 일은 아니다. 내 개인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의 자유에 정부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굳이 좀 너무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다실 남자가 큰 돈 주고 맞을 이유가 있나요? 맞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예. 맞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저게 이제 그 HPV 바이러스에 대한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은 암이 생길 이유가 거의 없죠. 여자들이 이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맞는 게 좋다. 지저분한 성관계를 안 하면 안 오는 병입니다. 성병인데 예. 저거를 맞아서 얼마나 성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내 사이가 그런 걸 맞아야 될 만큼의 예, 자유로운 성생활을 한 사람이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손주놈 예, 사고 나가지고 머리 찢어졌는데 예, 저는 부작용도 무섭고요. 굳이 그걸 뭐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HPV의 서브 타입이 10몇 가지가 있어요. 10몇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마귀가 1번이고요. 자궁경부암이 2번, 7번 뭐 이렇게 그럴 거예요. 편편사마귀는 또 십몇 번이에요. 더 달라요. 네. 교차 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HPV 타입 7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HPV예요. 그게 원인인데 그거는 이제 옮기는 사람은 그게 거기에 그 균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인 접촉밖에 없죠. 그러니 저기를 해야죠. 좀 젊지 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좋겠죠. 네. 머리에 생긴 여드름은 크레오실이 좋습니다. 에스로바는 여드름이 거의 안 들어요. 발라봐요. 그냥 다른 스타필로코커스나 스트랩토코커스와 같은 그런 균들에 잘 듣지 피트로스포름이라든지 이런 그 혐기성 세균에는 에스로바는 잘 안 들어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도 역시 잘 안 듣고 여드름균도 잘 안 들어요. 저는 뭐 백신을 맞아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백신을 맞지 않아도 감염되지 않을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 굳이 안 맞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뭐 이 정도의 그 독감 바이러스 좀 심한 거거든요. 그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 정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뭐 좀 고생하고 견딜 수 있다면 안 맞아도 되고. 가다시란 만든 남자를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이제 이 병의 그 전염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공포만 있는 거죠. 알면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HPV에 감염된 여성이랑 내가 섹스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내가 만나는 다른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섹스를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옮기는 남자는 멀티플 섹스 파트너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남자랑 이렇게 잘 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좋은 남자를 고를 생각을 해야지 가다실 안 맞는 남자를 갖고 가다실을 안 맞아도 될 만큼 당당한 남성이면 좋은 남자 아니에요. 신뢰 가는 남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다실 안 맞은 남자를 죄인 취급하는 여성이라면 나 같으면 그런 친구를 여자친구를 안 만날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성관계를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전염 경로를 모르고 가다시를 남자도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복원 행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신뢰 가는 사랑을 해라.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꼰대라 그러겠네. 꼰대입니다. 헤르페스, 성기 헤르페스나 입술 헤르페스는 똑같아요. 피곤하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타입 1, 타입 2를 나눴죠. 여기 입술에 생기는 건 타입 1, 이제 성기 쪽에 생기는 타입 2. 그 타입 2는 성병이고 타입 1은 뭐 그런데 이제 예전에 70년대까지, 60년대 중반까지가 DSM-2라고 정신과 진단 기준에 오랄 섹스를 변태라고 분류했었어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오랄 섹스를 거기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행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입 1, 타입 2의 비교하고 분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균주 분류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죠. 여기서 타입 2 생기기도 하고 아래쪽에서 타입 1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치료약이 헤르페스 치료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약 먹으면 뭐 한 번 먹어도 되고요. 하루에 2번씩 해서 한 5일 먹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 항바이러스가 되게 좋은 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 이거는 아니죠. 다만 여성의 경우에 헤르페스가 발진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산도로 질로 그 아이가 나오는 과정 중에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 나쁘면 뇌막염이 걸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헤르페스가 있는 여성도 결혼해서 아기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다 그럴 때는 뭐 하겠습니까? 제왕절개 하죠. 산부인과 선생님 보고 탁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헤르페스가 있다고 갖고 뭐 결혼을 포기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가 있다고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헤르페스가 발진이 있을 때 성관계를 하면 전염이 돼요. 여기 입술에 여기 있다 그래갖고 늘 내가 헤르페스를 남한테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집이 있을 때 키스를 하면 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하셔도 되고, 예, 저기 뭐 발진이 있을 때는 빨리 약 먹으면 되고, 발진 없을 때는 뭐 얼마든지 성관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막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공각화증은 그냥 유리아 크림, 반질 연고 이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홍조와 주사 피부염의 차이가 뭐냐? 홍조를 이렇게 홍조가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고 주사 피부염은 그중에 이제 특별한 작은 영역이죠. 대한민국의 서울, 뭐 대한민국의 부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 붉어지는 걸 다 홍조라 그러는데 그냥 좀 분리를 하면 주사 피부염은 여드름과 연관된 피지가 많은 사람한테 생기는 혈관 확장증이에요. 이거는 홍조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질 않아요. 늘 빨개요. 홍조는 감정 변화에 따라서 빨개졌다가 그다음에 또 편안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70세 아버지 네 맞는 게 좋습니다. 70세면 맞는 게 좋아요. 65세 이상은 뭐 미국 FDA 기준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고 맞는 게 좋습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그냥 맞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코를 갖고 코 깊숙이 넣으면 균 검출되거든요. 그걸로 해서라도 PCR 검사는 하고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때 백신을 맞아야지 내가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 잠복기 3일이에요. 3일에서 5일 정도 잠복기가 있는데 그 잠복기 중에 백신 맞으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 백신 농구 중에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게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오면 놔줬다는 거야. 정말 예방학적으로 무지한 짓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3일에서 5일의 잠복기가 있었잖아요. 짧은 잠복기인데 그러면 내가 어제 코로나 감염자랑 컨택을 했어요. 오늘 백신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균이 들어와서 증폭 막 자랄라 그러는데 백신이 들어와요. 백신은 그게 다 그 살아있는 mRNA 백신이 들어오면 균으로 바뀌거든요, 몸에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건데 그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검사는 하세요. 네, 피부과에서 합니다. 예. 피부과에서요. 공부 잘하는 피부과에서요. 백신 갖고 얘기하면 웬만한 그 엉터리 내과생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공부 무지개 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코로나는 오리지널 코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자, 감기 바이러스는 200가지 이상의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노 바이러스예요. 코감기. 그다음에 목감기, 아데노 바이러스. 그다음 몸살을 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3대 그 감기 메이저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변이된 코로나예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코로나19 그것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왜 스페인 독감입니까? 스페인 독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야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붙여왔어요. 어디 처음 지역에 생기면. 근데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WHO의 영향을 행사해서 자기 나라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갖고 코로나19 2019년에 생겼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바꾼 거죠. 뭐 돈 있고 힘 있으면 하는 횡포입니다. 지금 또 미국 놈들이 횡포 부리잖아요. 관세 갖고. 다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겼는데 이게 자연변이냐 박쥐에 생긴 자연변이냐 아니면 그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긴 합성된 변이 바이러스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있어요. 미국 내 학자들도 CIA도 미국의 뭐 수사팀에서도 조사한 그 보고서에 따라서 반반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여튼 특이한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severity 그러니까 그 강도 독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초기의 사망 비율이 높았어요.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방송이 생겼을 때 제가 시사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병이 가라앉는 데는 2, 3년 걸릴 거다. 그 2, 3년 사이에 코로나의 그 우한 코로나 코비드19가 점점점 순해질 거다. 왜?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숙주, 희생자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계속 퍼뜨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생존을 해요. 그래서 순해집니다. 이걸 순치라 그래요.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코로나의 특별한 경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아주 순치된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 국민이 알게 모르게 증상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증상 없이 지나가요. 저도 아마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별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이제 백신도 효과가 없는 거고 백신이 전염력을 막는 건 효과 없다. 그 얘기했다가 또 이제 한번 크게 붙었죠. 제가. 예. 그거는 미국 FDA에서 그 약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전염을 예방하는 게 아니니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걸 맞으면 백신이 다 맞으면 전염이 안 된다. 40%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50%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정말 지금 다 유튜브에 박제돼 있어요. 예. 그 얘기했던 내과 선생님들,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제 방송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70세는 맞으라고 얘기하는데 전제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으니 반드시 이거라도 검사를 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예. 거기서 네거티브 나오면 맞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먹는 콜라겐 피부 탄력에 도움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돈 주고 사 먹을 거 있으면 고기 사서 드셔요. 네, 여러 번 방송한 거예요. 콜라겐을 먹든 고기를 먹든 단백질 들어간 뱃속에서 다 위산해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제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자주 바르면 그게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하죠. 저는 울세를 안 합니다. 저는 뭐 리프팅 하고 싶으면 저기 하시라 그래요.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으시라 그래요. 금버섯 같은데요. 님드님. 사타구니 안쪽에 콩알만한 사마귀 같은 게 생겼고 표면이 각질처럼 뿌옇고 만지면 거칠고. 네. 검버섯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금진 안 받은 지 한 10년, 15년 됐습니다.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제 삶에 대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집사람도 걱정하고 가족들도 걱정하고 하라 그래요. 저는 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나이 64인데 이 나이 때까지 별 병 없이 잘 살았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됐든 그렇게 삶에 대한 큰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이것저것 금진해서 수술 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삽니다. 애를 쓰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금진하고 찾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댓글 중에 그래 오만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만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70 넘어가도 안 맞을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하고 내가 사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오거나 누가 묻는다면 저에 대한 개인 답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머니 맞으시라 그러고요. 집사람 맞으라 그러고요. 다 해요. 저요? 안 맞습니다. 왜?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일단 잘 씻어야 돼요. 땀띠 생겼다면 목, 가슴에 땀띠 생겼다. 어른이 땀띠 생기는 경우 참 드물어요. 어른은 땀을 잘 분비를 하기 때문에 목, 가슴에 생겼다 그러면 아마 여드름일 가능성도 꽤 있어요. 뭔지 찾아봐야 돼요. 저게. 그래서 땀띠라면 씻고 말리고 바람 쐬어주면 금방 좋아져요. 네, 상관없습니다. 내성 얘기가 생기는데 그게 실제로 발라서 내성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복싱, 양쪽 엄지발가락이 생기고 안 없어집니다, 저거. 복싱 하시는 분들은 뭐 엄지발가락으로 늘 거의 뛰잖아요. 엄지발가락으로. 왜냐면 암벽등반 하시는 분하고 복싱하는 사람들하고 엄지발가락 쓰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게.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딱 바위에 발을 걸어요. 발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그러니까 복싱 하시는 분들 보면 스텝 할 때 보면 엄지발가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이 굳은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홍 박사님이랑 같이 합방하면요.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제주도 한번 내려가서 골프도 치고 홍 박사님이랑 같이 합방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재밌죠. 홍 박사님 저랑 완전히 반대예요. 예. 검사도 열심히 받고, 예.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자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예.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니 나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 제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제 가족들에게 저는 뭐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도 의사 선생님 할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안 하죠. 아니, 같은 걸 두 번은 왜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젊어지고 싶다. 아니요. 젊어지면 했던 거 또 할 거 아니에요. 뭐 엊그작 살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맨날 졸이고 뭐 이제 시험 보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재시 걸리면 어떡하나, 낙제하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평생을 또 하라고요? 다 해봤는데 아유, 한 번이면 좋게요. 안 해요. 또 재밌는 일하고 살겠죠. 예. 요즘에도 이제 보면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비교를 많이 해요. 중국하고 한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중국은 공대 열풍이죠. 한국은 의대 열풍입니다. 예,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공대 열풍이 부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봐요. 다만 중국은 현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예, 일당 독재 공산주의라는 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갈 거냐. 예, 국가의 뭐 중국 사람이라고 다 중국 인민이 모두 다 애국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가용자원한 자산들을 전부 이제 공대에 몰빵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부동산이든 중국 인민들의 삶이라는 건 지금 뭐 피폐해져 버렸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어떤 큰 승부를 보지 못하면 미천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 다 몰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뭐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 과학기술이 뒤져서 망하지는 않았죠. 그게 한 곳으로 자산이 몰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생산성이 없으면, 경제적인 레비뉴가 없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여튼 그래도 의대 몰빵하는 데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저는 의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발톱무좀이라고 뽑았는데 뽑지 말고요. 저기 하시는 게 좋아요. 약 바르는 게 좋고요. 좀 뭐 건강하시다 그러면 젊은 분이면 약 먹는 것도 좋고요. 예, 아픈 곳이 있어도 뭐 웬만하면 견딥니다. 예, 웬만하면. 그냥 견딥니다. 하여튼 저의 경우를 여러분들 일반론을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저도 여기저기 아픈데 되게 많은데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꼭 가서 뭐 CT 찍고 뭐 하지 않아도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어느 문제로 어느 정도 아픈데 그거는 이 나이 되면 그 정도는 내가 그 무릎을 얼마나 썼고 관절을 얼마나 썼으면 이 정도 통증은 있을 때가 됐지 뭐라는 생각을 하죠. 그냥 견뎌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도 견디죠. 왜 내일이 더 늙어가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좋아지겠어요. 저는 뭐 내 몸이라는 게 낡고 사가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견디려고 합니다. 외부 활동할 때 선크림만 잘 덧바르면 웬만큼 내부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사실 발라보면 아시겠지만 잘 바르기 힘들어요. 정말 뭐 귀, 목 다 발라야 되거든요. 옷에 카라에 전부 자외선이 묻을 정도로, 차단제가 묻을 정도로 발라야 되니까 쉽지 않죠. 옛날에 부산대는 전자공학보다 기계과가 훨씬 좋았었어요. 경북대 전자공학과가 좋았고요. 웬만큼 지방에 좀 의과대학 중에 신설의대나 뭐 좀 안 좋았던 의대보다는 높았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이제 IMF 때 이게 우리나라가 확 이 의대 쏠림이 되게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IMF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산고등학교를 나왔고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에 뭐 한 200명씩 들어갈 때니까요. 재수한 친구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명 갔을 거예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100명쯤 돼요. 뭐 그러니까 특별한 고등학교였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동문들이 많죠. 예. 제일 직업 중에 흔한 게 의사, 치과의사고 교수고 뭐 그래요. 그런 대학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대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IMF 때 살아남은 친구들,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회사는 다 좋은 데 다녔으니까 살아남은 친구들은 뭐 최고위직 임원을 갔으니까 의사를 보면 뭐 절 보고도 그래요. 같이 뭐 술 먹으면 술값은 내가 낼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 친구가 워낙 뭐 대우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IMF 때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1 정도를 정리하고 했거든요. 그때 정리하고 당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식 공부시킬 때 야, 의사는 안 잘리더라. 이게 이제 우리 때 IMF 때 생겼던 그 논리가 됐고 그게 열풍으로 불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는 되게 어둡다라고 봅니다. 네, 되게 어둡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의정 갈등 때 이제 생겼던 문제 때문에 방송할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뭐 짤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예. 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서울대 전자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아서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공과대학은 저기를 혜택을 주거든요. 군대 문제를 그냥 학위하는 걸로 하고 군대를 대체하고 바로 학위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주인가 훈련하면 특례를 줘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석박사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30 전에 30 즈음에 대부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박사를 해요. 그럼 삼성전자에 취직했다고 쳐요. 연구원으로. 네. 그러면 왜 삼성에서는 그 친구들의 연봉을 의사들 전문의 월급을 안 주나? 나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삼성에서 현대에서 SK에서 포스코에서 LG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나온 박사학위자들에게 연구원들 기본 급여가 적어도 동년배 의사들이 받는 기본적인 급여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재벌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공과대학을 가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라는 게 그 연봉은 내가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대한민국의 이런 그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이공계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정말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면 왜 성과급으로 100억, 200억을 안 주죠? 회사가 버는 돈이 조 단위로 벌면 그 프로젝트에 개발했던 개발팀이나 그쪽에 왜 50억, 100억을 안 주냐고 보너스를. 회사가 1조를 벌었대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안 되면 누가 공과대학 가서 공부를 하겠냐고. 그냥 재미는 없지만 뭐 평생 정년도 없고 그럭저럭 먹고 사니. 예. 그리고 뭐 더러운 꼴 안 봐도 되고. 예. 뭐 의사나 하지 뭐. 이거거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과대 가서 공부해 보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런 돈 얘기를 하면 왜 당신은 나와서 유튜브에서 맨날 돈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와서 돈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 할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일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왜 만나요? 예. 남자들이 직장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면 사람 안 만나는 이유 돈 쓸 일만 있고 돈 벌 일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하는 돈이 아니고 사기치는 돈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 좀 더 주자는 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서 정말 박사급 인재를 외국에서 모셔올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이공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베니핏을 주고 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면 박사돼서 들어오면 월급 많이 줄게. 야 의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프로젝트 잘해갖고 큰 거 하나 터지면 예를 들면 SK에서 지금 HBM으로 떼돈을 벌잖아요. 주가가 아마 삼성보다 더 비싸졌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런 거 한 프로젝트 한 팀한테 보너스로 몇십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신나죠. 또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예. 의사는 그냥 객단가 저기 뭐라 그러지 시간당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에 재벌그룹의 오너라면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 줄 것 같아. 이공계하는 애들, 수학 잘하는 애들, 물리 잘하는 애들, 그때부터 장학금 줄 것 같아. 야, 쉴 데 없이 의사 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원장님, 공장형 피부과 의사가 진단 안 하고 상담실장이 진단한 거 법적으로 긁어 넘어질 수 있나요? 당연히 저거는 저기죠. 예, 뭐라 그러죠? 돌팔이 진료행위죠. 상담실장은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단에 관해서. 그럼 저건 다 돌팔이죠. 예. 지금 대학 가는 친구들 의대, 수의대 중 어느 더 추천하시나요? 글쎄요. 둘 다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공대 가라 그러고 싶어요. 공대 가서 향후 30년은 뭐 AI겠죠. 예. AI와 AI에 관련된 반도체 산업이 연관되겠죠. 한국에서 굳이 안 있어도 되잖아요. 한포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아니에요. 바르는 약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 그러면 기업들도 지금까지의 논리로 직원을 뽑아 갖고는 비전 없다. 미래 없다. 기업들이 그 자기들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인적은 본인이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회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굳이 이제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얘기하면 제일 돈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현금성 잉여금이라 그러네요. 100조쯤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매년 한 1000명 정도는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는 애들 장학금 줄 것 같아요. 1000명. 예. 그래봐 얼마 되겠어요. 중학교 때 1년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1년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고등학교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봐야 얼마 될까요? 컴퓨터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삼성 안 와도 좋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수학하고 물리만 열심히 해. 그러고 돈을 장학금을 그렇게 주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랑 친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학하고 물리하고 친하면 나중에 의대 가라고 하면 엄마한테 그럴 거 아니야. 나 그냥 이거 계속 할래. 그런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수학 물리 잘하던 놈이 유튜브 된다 했다가 타이우즈 되겠다고 합니다. 다 괜찮은데요. 결국은 수학 물리 할 겁니다. 윤희님 어디 몇 살이죠? 자녀가 지금 대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이겠죠? 예. 타이거즈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아이고 또 11시가 넘었네요. 예. 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되겠지. 예. 저거는 뭐냐면 한 가지는 저게 가능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되겠지의 한 가지는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21살, 윤희님 21살, 타이거즈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는 가능합니다. 네, 21살 타이거즈 안 됩니다. 한 가지 하면 잘하겠다 그러면 1차 산업은 됩니다. 아무도 안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맞죠? 공대 간다니까요. 내 말이 맞잖아요. 잘할 거예요. 수학 물리 잘하는 친구. 저는 공과대학 다닌다 하더라도 유튜브는 꼭 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주변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서 한번 초대했었는데
우주먼지 그 지웅배 박사님이 세종대 교수 발령받아 가셨거든요. 저는 뭐 방송하느라고 한 번 본 인연밖에 없지만 지금도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 참 좋다. 예. 제가 평생 공부하고 싶었던 일을 매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신 저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볼 것 같으면 어려운 분야, 공과대학이든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어려운 분야를 쉽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꼭 하시라 그래요. 피코프락스 흉터에 여드름 흉터에 도움됩니다. 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어딘지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뭐 한 40~50%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하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대가 언젠가 한 번은 받을 수 있다. 그런 업종은 저는 1차 산업입니다. 예. 그거는 일단 경쟁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먹고 마시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젊은 사람이 일찍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반드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다른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도 좋고요. 예. 몇 가지 과학 채널도 보면 참 좋은 채널들이 있어요. 본인도 좋고, 예,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팔다리는 하얀데 얼굴만 까만 거 너무 타서 그래요. 팔다리가 희다는 얘기는 햇볕 안 보는 데는 희다는 얘기거든요. 얼굴이 까만 이유는 자외선 차단제 안 모르고 햇빛을 많이 보면 검어지죠. 차단제 바르시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손님 없이 제가 피부 얘기, 세상 사는 얘기 같이 해봤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심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